네, 시청자 여러분, 스픽스의 디톡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디톡스 논쟁과 대화에 나설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 위원장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뭐 할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본심으로 우리가 디톡스니까. 아, 진정성 있는 진정성 방송으로 있는 하겠습니다. 네. 솔직한 진심으로. 방송이니까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특히 서용주 부대변인이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니까 약간 쫄리긴 해요. 왜요? 이분이 최근 상처가 좀 있어가지고. 아,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상처가 그러니까 있어요. 늘 하던 대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본심으로. 아니, 민주당이 좀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전에 이제 안 됐어요. 이제 전에. 그만해. 아니, 이제 그만해. 가장 국민 눈높이에 적합하신 분이신데 민심과 당심이 좀 안 맞는 것 내 같아요. 생각에는 저기 신인규의 창준이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잘렸나 봐. 아니, 그렇지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제가 좀 깊숙이 찔렀나요? 그만하시죠 이제. 자, 알겠습니다. 서용주 부대변인과 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와 함께하다가 떨어져 나온 신인규 창준 위원장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반이 지나고 있는 여야의 공천 상황을 짚어보고요. 또 오늘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 여기에서 김건희 특검법, 쌍특검법이 제기될 예정이죠. 이것도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공의의 사직서들, 무더기 사직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에 또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사진을 보면서 잠깐 얘기를 할 텐데 카이스트 졸업식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지금 저 사진입니다. 갑자기 졸업식 축사에 나서겠다. 대전 카이스트에서 한 졸업생이 R&D 예산 확보하라 라고 피켓을 들고 있었고 소리치자마자 저 손 보세요. 그냥 한 손으로 입을 탁 틀어 막습니다. 저게 이제 대전에 사진 취재단에서 취재한 건데 강렬한 표정이에요. 너는 숨도 쉬지 마. 입도 뻥끗 마. 라는 거예요. 저 학생은 결국 끌려서 나갔습니다. 이른바 입틀막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졸업식의 주인공은 학생분들 아니신가요? 예. 근데 졸업식에 축하하러 오신 대통령 앞에 뭐 다소 소리를 높인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입을 틀어막고 뭐 아까도 손바닥으로 얼굴을 다 가릴 정도인데 막 눈도 찔릴 것 같고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그렇게 공권력을 행사하는 걸 보면서 전 두 가지를 보는데요.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가가 저는 저 장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경호처의 직원들이 오로지 대통령의 눈치만을 봐서 대통령께 충성하기 위해서 저런 과잉 경호에도 나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은 경호 순간도 아니에요. 대통령하고 근접해 있는 상황도 아닌데 멀리 떨어졌어. 아주 멀리 떨어져서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참 반대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도 못하는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매우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말이 필요 없죠.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국민 알기를 뭘로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신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이 졸업식의 주인공들은 카이스트 이 졸업생들이에요. 예. 설사 이 졸업생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주 지근거리도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속삭입니까? 대통령님 예산 복구해 주세요.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들리게 얘기하려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를 쳐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따지고 보면 국민의 의사 표현이고, 특히나 R&D 예산과 직결된 카이스트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의사 표현 한번 해야겠다라는 것이고, 설사 장내 소란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손을 입을 막는 것도 아니라 아예 말씀한 대로 눈을 찌르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저분이 안경을 또 썼다더라고요. 안경도 날라갔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건 명백하게 공권력 남용이자 대통령이 그동안 경호처에 이런 식의 지시를 내렸다는 거겠죠. 예전에 보면 진보당의 강 의원님 끌어냈을 때도 참 놀라운 일이었잖아요. 국회의원을 끌어냈잖아요. 그렇게 입을 틀어막고. 그때도 논란이 됐던 거는 이거 경호처가 너무 과잉하는 거 아니야? 틀려죽으면 대통령이 불러다가 이 사람들아 국민들 보고 있는데 그러지 마 라고 했었으면 그렇죠. 저런 일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주의하죠. 반대로 하셨겠죠. 근데 내가 봐서 지금 잘해서 그런 거지. 사진 한번 다시 보여드릴래요? 보여주실래요? 예.
봐봐요. 저 자신감 있는 아, 표정이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대통령한테 칭찬받겠구나. 보너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나는 이제 진급이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강성희 의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만약 말씀하신 대로 소영주 의원 말대로 지적이 있었다면 그렇죠. 너무 이런 과하다. 일은 다시 안 일어났을 텐데 저 전 표정 보면 우리가 추정컨대 칭찬이 있었구나. 격려. 격려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죠. 충분히. 일단 경호처 입장은 대통령실에선 그랬습니다. 법과 원칙에 맞게, 법에 맞게 또 경호처 규칙에 맞게 했다라고 했고 장내, 그러니까 경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험 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행사장에 소란될 수 있는 이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타당하다고 지금 보십니까? 뭐 위험이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을 놓고 지금 위험을 따지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위험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국민들의 목소리, 뭐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아니면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거고 저 정도의 소란은 우리가 그러니까 합의가 되는 한도 내라면은 관용이라는 정신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또 오바마 대통령도 연설하다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얘기 좀 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그 관용의 지도자의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장 위험한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데 이제 위험해서 대통령 경호 문제니까. 근데 저런 장면은 지난번에 강성희 의원 때는 그때도 잘못됐지만은 그래도 근접이니까 그때는 뭐 경호처가 너무 이렇게 99% 잘못됐지만 1% 혹시 그럴까? 약간이라도 했었지만.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라는 게 앞섰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니 이번에는 심지어 국민이고 그리고 멀리서 소리쳤는데 야 이거를 입을 막고 다리를 들고 끌어낸다? 저는요 공권력이라는 것도 늘 남용돼선 안 된다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자신이 가진 힘을 남용하는 것 같아요. 저 사진을 보고 1984년에 내가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봤던 당시 군부 독재의 모습. 네? 어디 뭐 물론 시위 중에 저희 뭐 학교 다닐 때 시위 중에 이른바 백골단도 있었고 끌고 가오지만 이건 시위라는 공간들이었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행사장에서 멀쩡한 행사장에서 저렇게 누가 얘기만 한다고 입을 틀어막고 끌고 나간다? 지금 40년 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도 비슷하게 좀 겪었어요. 예. 그러니까 백골단이 보통 학생복 사복경찰이라고 하죠. 예. 사복을 입고 있다가 뭔가 좀 거동이 수상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토끼머리를 할 때 뒤에서 몰고 들어오는 그런 행태들인데 이날도 그랬어요. 말하자면 졸업생의 졸업복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 경호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일어나서 이 학생을 제지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저는 보면은 이게 공권력의 남용, 이거는 국민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행사장에서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거나 어떤 양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도 잘못됐지만 공권력은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되는 게 없어요. 저게 지금 상당한 저럴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그냥 위험해. 아니 경호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강성희 의원 때도 관련돼서 얘기를 했지만 아니 뭐 입에서 독침을 쏩니까? 아니면 침에서 독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저도 주변에 있는 기자분들이나 다른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아니 멀리서 저렇게 소리치는 거를 무슨 저분이 사후정도 아니고 입에서 뭐 동나방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걸 저런 식으로 제압을 하느냐. 그러니까 저분께서도 인터뷰 내용에 그러더라고요. 구두경고가 있었냐. 좀 조용해달라. 소란을 좀 이거 아니면은 저기 끌어내야겠다라는 1차 경고를 한 다음에 제지를 한 다음에 물리력을 썼으면 이게 말한 대로 경호처에서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가 맞겠죠. 근데 구두경고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피켓 들고 일어서 소리치니까 바로 그냥 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무도한 광경들을 보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단면을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날 축사 중에 참 귀담아 들었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하십시오. 맞아요. 멋있게 얘기했잖아요. 축사를 하면서 그 와중에 일어난 일이란 피디님 우리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저 사진 너무 제가 지금 이 시대를 딱 함축해서 보여주는 사진 같아서 용기 있게 손을 들었다가 그러니까 용기 있게 도전을 한 거예요. 자기의 목소리를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할 줄 알죠. 본인의 한 사람의 목소리가 과연 R&D 보건 예산 생생대니 마십시오. 이 목소리가 과연 대통령한테 들어가겠어요? 실패하겠지만 용기 있게 목소리를 외친 겁니다. 저 강인한 짧은 머리에 표정, 꽉 담은 입 아마 경호처 직원 같아요. 틀어막는 손. 그러겠죠?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 지금 생각이 안 되는 경호처의 지침을 제가 논평 중에 쓴 게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하라.
이 말을 경호처에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예. 국민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끌어내라. 누군가 입만 벌리면 그냥 그냥 갖다 용기 있게 끌어내라. 드라. 뭐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합니까? 제가 나름 저도 이제 다른데 패널로 많이 나가니까 그래도 균형감 있게 하려고 하는데 저 모습은 도저히 균형을 찾을 수 없는 진짜 40년 전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천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무도하게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과연 지금 2달도 안 남은 선거는 어떻게 될지 지금 진행 상황은 조금 의아합니다. 먼저 공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 성적표를 한번 영상으로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예, 253곳의 지역구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제까지 133곳 그리고 민주당도 80몇 곳의 공천 작업을 끝냈습니다. 공천이 끝났다는 건 이제 당수 공천을 발표했고요. 경선 지역도 확정해서 발표한 곳이 그렇습니다. 중반전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 먼저 국민의힘의 공천 점수는 두 분 다 몇 점 정도를 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두 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심을 기준으로 하면 아마 A 정도 줄 것 같습니다. A 제로. 그리고 민심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는 F 학점을 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사실 지금 아까 그 사진에서는 입을 틀어막고 국민들을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봤지만은 의원들을 상대로는 공천장 도장을 가지고 사실은 대통령실이 입을 막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저는 이번에 단수 공천 이미 확정되신 분들 명단을 쭉 봤어요. 그분들 중에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양심에 충실하게 임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분 한 분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이 공천은 F를 줄 수밖에 없고 그나마 당내에서는 좀 조용하게 그나마 공천 잡음이 외부로 안 나간다라고 해서 자화자찬이 있기 때문에 A 제로 정도 좀 분리해서 봤습니다. 지금 창준희 위원장은 네. 보수 쪽이죠. 저 보수 정당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네. 보수입니다. 보수 쪽에서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보수가 볼 때 그렇다.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 잘한 건 엄청 잘했다고 그래요. 일단 서영주 부대변인은 몇 점 정도 줍니까? 국민의힘 공천. 저는 뭐 이제 신 위원장이 당신과 민심을 나눴다면 저는 연출력과 시나리오로 평가할게요. 시나리오는 제가 봐서는 한 40점 정도 40점. 되는데 연출력이 한 80점 되는 거예요. 연출력이.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뭐냐면 좋았다. 기본적으로 퍼포먼스가 나쁘진 않아요. 예를 들어 이게 시나리오를 보는 사람들은 에휴 이거 갖고 뭐 흥행 되겠어? 생각했어요. 기대감 가졌죠. 근데 이거 봐라.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정도 연출을 한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봐서는 굉장히 속살을 들여다보면 아까 신 위원장 말대로 별거 없어요. 용산의 기류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한데 뭔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아. 이런 느낌. 헌신과 희생을 얘기했더니 하네? 이런 느낌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눈에는 한 79에서 80점 정도 보이지 않을까. 좀 그래 봅니다. 저도 이제 보면 기술 점수는 꽤 높은 것 같아요.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퍼포먼스였지만 어쨌든 무난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수행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전략 배치를 한다든지 뭐 갈아 끼우기인데 어쨌든 간에 잡음 없이 그다음에 컷오프되는 후보들에 대해서도 큰 잡음 없이 현재까지는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관건은 그러니까 이게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에 어디다 자원 배치하고 이런 건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공천 선거에 나서는 이유는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끌고 가는 목표가 운동권 청산, 뭐 정청래 청산, 정청래 청산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천을 하고 있냐?
저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예를 들어서 앞서 저런 무도한 장면들 또는 김건희 여사 문제들 이것도 뻥끗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사실상 연출 감독으로서 지금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은 국민의힘은 저도 뭐 국민의힘 나오면서 제가 기회주의 비판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사당화를 제가 비판하면서 나왔습니다만은 뭐 저만 비판하나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예.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도장찍을 준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 뭐 TK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공천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이거 뭐 시나리오대로 집행 못하면 바보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상황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고 결국 그 명단들이 국민들 앞에 올라와서 이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 국회에 들어가서 과연 입법부의 헌법기관으로서 얼마만큼 능력을 발휘할 것이냐 내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가 못할 때 그럼 올바르게 끌고 갈 능력이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대 있는 국민이 많이 없으실 거다. 현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무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 그 아니고요. 무능함에 대해서 박수를 많이 치신 분들이 지금 다 자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자, 일단 그러면 국민의힘 공천 중에 네. 주진우 전 법률비서관이 해운대 갑에 이쪽이 이제 부산에서도 양지로 꼽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 중에도 양지죠. 예, 거기는 뭐 막대기만 꽂아도 국민의힘에서 다 된다. 옛날 젊은이의 양지라는 그런 영화가 거죠. 있었는데 이거는 양지탕도 있어요. 예, 양지탕도 양지탕도 있고 있어요. 그냥 아주 여기는 가면 여기는 이제 용산의 양지. 그럼요. 여기는 뭐 관절염 있는 사람도 다 낫는 뭐 그런 양지죠. 지금 표현 괜찮았어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표현이 유리한데 왜 공천을 못 받았지? 너무 좋으신데 표현이 좋으신데. 민주당이 잘못 민주당이 인재를 못 봐. 그만합시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기 단 것 좀 주세요. 네 상처받았어. 일단 주진우 전 비서관을 얘기를 하면 저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지금 낙동강 벨트 판을 옮기고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 여러 가지 이제 중진들에 대한 용태의 과정을 보면서 연출은 진짜 잘하고 있다. 예. 하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에 총선에서 과반의 의석을 달라는 거는 국정의 안정이고 국정을 어떻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해서 더 잘 살게 국민들이 걱정 안 하게 하겠습니다라는 걸 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예. 민주당하고 더 잘 싸울 수 있게 내가 민주당한테 우리가 과반 의석 때문에 어떤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움직이는데 저는 주진우 이 전 비서관을 해운대에다가 놓느냐 안 놓느냐가 결국에는 용산의 신화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가늠자라고 저는 예. 봤어요. 나머지는 다 의미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뭐 저기 송파에 갔던 성 누구죠? 석동현. 석동현 전 차장. 석동현 뭐 전 차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고 뭐 복심이다, 뭐 아주 절친이다. 이분을 없애면은 윤심하고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하는 거다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다 속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원래 친하지 않았다. 아니 뭐 친하든 안 친하든 간에 그분 정도를 거기 송파에 있다가 다른 사람 갈아 끼웠다?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주진우였습니다. 저는 주진우를 주냐 안 주냐. 저는 주진우를 드러냈다면 이거 TK도 윤심이 작동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주진우를 대놓고 줌으로써 이제 TK는 보란 듯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탬버린을 흔들던 사람들을 다 안착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동현 그 사무처장이죠. 평통 사무처장 출신인데 그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대통령이 실제 40년 직이니까 뭐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직이다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자가발전이라는 썰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의 또 사모님이 거기서 또 그 국회의원 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석동현이라는 인물을 송파갑에 딱 주는 순간 오해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격으로 이번에 좀 낙마를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저도 소영주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 주진우라는 분 자체가 예.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실에서도 같이 일했죠. 캠프에서부터 같이 하면서 거의 뭐 숨은 문고리, 거의 뭐 숨은 실세. 그러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이야 드러났지만은 이분은 드러나지 않은 실세로 해서 사실 주진우 비서관이 가느냐 못 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윤심 공천의 잣대거든요. 예. 근데 해운대가 여기 하태경 의원이 이제 그 놔두고 올라온 데 아닙니까?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안착하는 걸 보면서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 맞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아니, 됐습니다.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물론 대통령이 법률비서관에 임명을 할 수 있죠. 자기랑 호흡을 맞췄던 사람을 법률비서관을 해서 용산 대통령실로 데려갈 수 있는데 여당에서 어떤 정치적 경험에 대해 이런 부분도 검증받지 않은 대통령의 측근을 단수 공천한 거잖아요. 그냥 깃발만 꽂으면 될 가능성이 큰 곳에 이거는 뭐 윤심을 그냥 받았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이제 없는 윤심이 거예요. 작동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윤재욱 원내대표, 추경호 전 부총리도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 이철규 전 사무총장, 그다음에 찐윤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박성민은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단수 공천을 받은 것도 경선 지역으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보면 윤재욱, 추경호 이 두 분은 여기도 좀 무난한 친윤이죠. 무난한 친윤. 예. 충성을 하고 있잖아요. 예. 윤재욱 원내대표 메시지를 보면 충성이 넘쳐납니다. 발언에서. 그다음에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 이 양반 솔직히 한국경제 책임 제대로 못 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천 주잖아요. 예. 이것도 보면 대구에 줬잖아요. 이것도 원래 이제 본인 지역구가 지역구도 하지만 그럼에도 대구 달성. 불구하고 책임도 묻지 않고 주는 것들은 나름대로 윤심의 마이즈를 쌓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세 분 이철규, 박성만은 여기 남겨뒀지만 김기현 전 대표가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울산에서 경선을 한다. 박맹우 전 시장과 경선을 한다라는 얘기도 지금 그러니까요. 있긴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난해요. 이철규, 박성민 이 두 분은 늦어질 뿐이지 그냥 늦어질 받을- 뿐이지 무난하고, 경선을 일단은 하더라도 무난하게. 그렇죠. 김기현 전 대표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나머지 그림으로 남겨둔 남겨뒀다. 것이다. 왜냐하면 4명 다 하고 김기현 놔둬봐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윤재욱, 추경호 이분들은 둘 다 이제 한 분은 경찰, 한 분은 이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태생적으로 이 위의 눈치를 잘 봐서 공천을 따내는 그 관료적 특성이 강한 것 같고,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당 대표 하다가 이제 비대위원장 이제 한동훈 위원장 오면서 물러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김기현, 이철규, 박성민 이 세 분은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깊숙이 정무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신 뭐 공천을 김기현 전 네. 대표 같은 경우는 용산의 뜻은 불출마를 해라. 당대표를 물러날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본인이 당대표를 물러나고 그렇죠. 출마를 하는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무적인 역할을 깊숙이 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이분들의 공천을 확정해 줄 필요는 확정해 줄 없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시기적으로는 좀 뒤로 물려는 놨지만은 이분들 저는 무난하게 다 공천 받을 걸로 전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중반을 가고 있는 공천 상황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 또 평가를 잠깐 해봤는데요.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무선전화 ARS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노컷이 의뢰한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44.3%, 정당 지지율, 민주당이 37.2%,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는 45.9%, 안정을 원하는 투표를 해야 된다. 46.3%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잠깐 얘기해보면, 참고로 개혁식당은 6.6%였습니다. 정당 지지율인데, 자,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그래서 총 6.2%인데 오차 범위 바깥으로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앞서갔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물론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공천을 하고 있다곤 하더라도 그 안에 과연 어떤 기술이냐를 봤을 때 국민들을 위한 기술이냐,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 뭔가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지지율은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잘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랐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거든요. 예. 저는 반대로 봅니다.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 처음 신당한다고 했을 때 지지율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15% 정도 가까이 예. 나왔거든요. 근데 그 15% 나왔던 것이 지금 6%? 예. 거의 이제 그 개혁신당의 뭐 민주당과의 뭐 거의 분당파와의 뭐 손을 잡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면서 거기 있던 소위 말하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이거 삼지대 지금 볼 게 없다. 너무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갔다. 전 이게 맞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이제 앞으로 삼지대가 어떻게 또 될지는 모르지만은 조금 더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전 앞으로도 출마할 수도 거라고 있지 봅니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실정 이런 부분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뭐 이재명 대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치면 이분들이 이제 개혁신당에 기대를 걸었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 나름 윤석열 정부랑 각을 세우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랑 다르네? 그러면서 다시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은 아주 짧게 거의 반나절 세웠기 때문에 거의 뭐 나머지는 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는 걸로 보여요. 예, 그렇기 전체적으로는? 때문에 예, 저는 전체적으로는 평가는 그 윤한 갈등에 대한 평가는 이미 전 끝났다고 보고 지금 국민의힘이 올라갈 일을 한 게 별로 없거든요. 예.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당의 지지율도 더 떨어져야 정상인데 올라갔다는 얘기는 오히려 삼지대 쪽에 희망을 가졌던 분들이 빠지면서 오히려 갈 곳이 없으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으로 지금 차선으로 갖다 붙은 거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뭐 일견 논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있던 이 지지층이 이준석의 지지층인데 이준석 대표 지지층이 이 말하자면 새로운 미래하고 합당을 하면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좀 급해서 했죠. 설 전에. 예. 그러면서 이걸 물어보질 않았어요. 개혁신당의 당원들한테. 거기에서 이탈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고 봐야 되지만 국민의힘 전체에 반영이 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과 함께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 분리를 하기 시작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한동훈의 연출력이 나름대로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을 분리하기 시작한 효과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저는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기보다는 원래는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기 싫어. 나 이분 도저히 지지할 수 없어. 근데 이분이 누구지? 보수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30% 20%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의힘도 그 안에서 머물렀던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던 김기현 전 대표 체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의 하수인 수준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집합으로 예. 뭉뚱거렸다면 이제는 윤한 갈등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살려주면서 어느 정도 룸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이 보수층에서 기대감이 그 층과 이 개혁신당에서의 실망감 한 층이 합혀지면서 올라갔다. 왔고 거기에 반사적으로 민주당의 최근 공천 잡음 자체도 세 가지가 버무려지면서 정당 지지도가 좀 올라간 측면이 있지 않냐. 지금 이제 민주당 얘기하셨으니까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속도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느린 편이고 잡음이 더 많아요. 감동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고 민주당의 부대변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점수를 주신다면? 점수를 준다면은 아까하고 반대죠. 시나리오는 80점짜리였는데요. 연출력이 40점입니다. 시나리오는 80점인데 연출력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지금 일을 못한다 그러면 솔직히 그러니까 말하면. 이를 좀 쉽게 도모하면 국민의힘은 기대감이 없었어요. 예. 뭐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다용산에서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용액권들 아파트처럼 받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네 이건데 민주당은 뭐냐면 그래 잘할 거야. 아주 질서 있게 명문 갈등 아니 문명 충돌 없이 명문 정당 만들자고 대통령도 만나고 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한 4분 정도 나갔지만 나머지 분들 160 이상 명 되는 예. 의원들은 별로 그렇게 다른 뭐 불만을 토로하지 않으니까 잘 되겠지. 시스템 공천하겠다고 했어. 잘 될 거였는데 이거 봐라. 이게 아닌데? 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높은 만큼 실망감이 팍 떨어지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뭔가 지금 공관위에서 최근에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중구 성동 갑에 대한 정리가 너무 느려요. 예. 그 어떤 갈등의 도화선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시그널들을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 지지자는 국민들을 봐서도 이거 봐라? 이거 뭐지? 이거는 틀림없이 명문정당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위 20% 의원들에 대해서 이게 스크린이 쳐져 있으니까 예. 누가 누군지를 모르면서 그거를 가지고 마치 당이 좀 말하자면 마음대로 하는 느낌.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보여지기에는 일반 유권자들 눈에 보여지기에는 다음 대선에도 출마하려고 하는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그런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한 그런 게 것이죠. 보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보도들도 보면 원래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은 시스템에서 되는 것입니다. 예, 공관위에서.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장소에서 공천 관련된 논의를 할 수는 있죠. 전략공관위가 좀 따로 있죠. 안기대 그렇죠. 위원장이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사무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알려져요. 좋지 않은 신호. 보안이 지금 이제 그렇죠. 보안이 새는 전략공관이나 것이죠. 공관위에 없는 분들이 참여했다는 거. 밀실에서 공천을 그렇죠. 한다. 그러면 거기서 논의가 있으니까. 자칫 보면 국민들이 봐서는 이거 뭔가 사적 갭이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시스템이라는 거는
공적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죠. 절대 사적인 어떤 의견들이 개입이 안 되는 게 시스템 공천인데 어느 부분까지는 용인이 된다 하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만나서 잠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실무회의, 이른바 이제 비선회의를 한 적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렇죠.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회의가 없다 손 치더라도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는 조금 더 빠르고 분명한 그런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임종석 전 시장에 대한 갈등이 아직도 수면에 있잖아요. 그러면 임종석 전 시장에 대해서 고치를 빠르게 결정해 줘야 돼요. 차라리 성동 갑에 안 된다. 여기는 당에서 전략으로 할 것이고 저 임종수 전 시장께서는 좀 험지에 좀 출마해 주십시오. 빠르게 결정해 주든지. 예. 그게 아닌 상태에서 여기를 뭐 추미애 전 장관이나 뭐 저기 당에 있는 뭐 현대자동차 뭐 사장이나 등등등 해서 영입 인재 3명이랑 임종수 전 시장 빼고 돌려요. 하나 시그널. 거기에 친문이 반대하는 또 이현주 전 의원을 영입해요. 복당을 시켜요. 이게 과연 임종석 전 실장과의 연계성이 없을까? 이게 바로 민주당에서 지금 리스크를 키우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근데 저는 뭐 민주당이 항상 이제 시스템이란 얘기를 많이 자랑을 하시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 국민들도 없지만은 아마 당내 구성원들도 예. 많은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민주당이 지금 공천하는 게 야당으로서 공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라서 저는 뭐 시제로 정도 일단 드리고는 싶고. 예. 근데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 너무 부정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냥 숨만 쉬면 이길 수 있다라는 좀 나태함이 일단 근본적으로 안일했다. 예, 작동했던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공천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주당의 칼날을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그냥 다만 이재명 대표의 측근, 뭐 예를 들면 대선 후보로 나가기 위한 전초전 정도로 지금 총선이 내부에서도 인식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저는 문제다라고 예. 보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뉴스 지면을 보십시오. 뭐 개혁신당이 뭐 최근에는 뭐 공약 같은 거 막 발표하고 뭐 싸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언론 지면이 많이 덮이잖아요. 국민의힘은 늘 한동훈 위원장에 관련된 뭐 사소한 것부터 기사가 쏟아집니다. 근데 민주당은 어떠한 스타성이라든지 어떠한 무슨 뭐 논점이라든지 어떤 쟁점 이런 걸 전혀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언론이 약간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보도를 한다라고 또 지적하는데요. 그런 건요. 사실 민주당 의석이 167석, 뭐 지금 좀 세석? 빠졌을지 네. 모르지만 과반수 이상 갖고 있는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인데 언론 지형 핑계 대는 거는 너무 궁색하다. 의원 한 명만 갖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언론에서도 그럼 받아주는 메시지를 냈느냐? 이거를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뭐 공약에서 철도 지화 공약 이런 걸 냈지만 그런 거 빼고 어떤 눈에 띄는 인물을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이 시대에 화두를 던진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였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이슈 선점에서 지다 보니까 민주당 뉴스는 가끔 뜨문뜨문 뭐 임종석 이름 나오는데 뭐 친문 친명 갈등 전혀 국민들은 관심 없고 내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민주당은 멀어지면서 거대한 공룡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거대한 공룡. 용용. 예. 저도 한 2, 3주 전부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민주당의 공천 과정은 좀 매끄럽지 못하고 국민의힘은 기술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기술적으로 매끄럽게 가고 있어서 이 포인트를 민주당이 많이 잃고 있다. 이거 되게 긴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니다. 뭐 일부 당시 이제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후보들 적합도 조사를 하느라고 여론조사를 여러 군데서 막 돌리다 보니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게 희망회로 아닌가. 사실 의미 없는 얘기고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것 제가 보더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얘기에 일견 동의하는 아, 그래요? 측면이 예. 있는 건 저도 이제 KSY 부소장을 하고 있고 예. 또 저도 여론조사 분석을 좀 많이 해본 입장에서는 일부분은 그게 영향이 있어요. 영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재 당시 국민의힘이 경선 관련돼서 했던 여론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전화 반응도들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죠. 민주당도 지금 이제 전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높아지겠는데 민주당은요 지금 경선 돌아가는 데가 매우 극히 일부예요. 한 뭐 손가락으로 꼽을만 할 정도로 아직 지금 확정돼서 그렇죠. 돌아가는 데가. 이제 뭐 제가 다시 돌이켜 보면 파주 갑이 예.
거기가 오늘부터 돕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하나 돌고 있고 한 서너 군데 돌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고 당시에는 이제 후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민이 많이 돌렸던 건 맞아요. 근데 그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아쉬운 거는 여기에 공관이 못 들어갔어요. 전략기획위원장인데 통상적으로 이 공관위원장이 들어가거든요, 위원회. 근데 못 들어가시는데 원래 선거 전략을 짜는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싶으나 말을 아끼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민주당의 공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총선기획단. 예. 그러니까 공관위가 오기 전에 여러 기회가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 뭔가 기준을 좀 명확하게 정했었어요. 다선 의원에 대한 희생, 그 다음에 3선 이상, 뭐 하위 20%를 하더라도 감점 기준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공표를 한다. 예. 아니면 3선 이상 지역에서는 페널티를 준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미 그 하위 20%에 대해서는 컷오프 얘기를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들을 갔으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일일이 전화해서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공관위에서 그대로 하면 되니까.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고. 근데 총선기획단에서 아무것도 넘어온 게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관위하고 지도부가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저는 좀 그런 원인 진단을 하고 싶어요. 아니 저는 요것만 하나 마지막에 보태면은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도 얼마나 잘못한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명품백 사건부터 해서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쓴 거라든지 독일, 덴마크를 일단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못 간 것도 문제고 뭐 지금 이슈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불리한 이슈들. 예. 그리고 또 의대 정원도 지금 저렇게 2,000명씩 늘려버리는 것은 오히려 파업을 유도한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야권에게 유리한 이슈들을 단 하나도 민주당이 좀 집중해서 하나를 좀 종결 지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파편식 그물망식으로 벌려는 놓는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냉정하게 좀 민주당의 의석도 160석이 넘으면은 꽤 많은 자원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걸 못 살리는 것도 하나의 그것도 그냥 능력치 아니냐. 이거 저는 냉정하게 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저도 그 말을 꼭 싶은 조언을 게 해주시는 거죠. 네. 아니 저는 좀 답답해서 왜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아니, 저도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 해줘야 되거든요. 저도 그런 지금. 같은 주장을 했어요. 저도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도 많이 답답해요. 새 술은 예.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160석의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런 걸 못할까? 그럼 뭔가 체인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선수 체인지를 통해서 그런 활동력 있고 뭔가 공격력 있는 사람들을 재배치해야 되는데 지금 공천 과정들을 보면 그냥 그 말하자면 공격력이 떨어진 사람을 그대로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정치는 말로 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건 스피커 말로 던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새술은 새부대라고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썼지만 과연 새술로 얘기되는 분들이 어떤 말을 한 적이 있는가? 보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없고 이제 친문 나가라 이 말 말고는 한 말이 기억이 그게 안 나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는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말하자면 뭐 이재명 대표 위하고 또 이재명 대표들 잘 보여서 공천을 받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남을 당내에서 공격을 하는 것들은 말씀한 대로 그거는 국정 운영이나 야당에 도움이 안 되죠. 정말 하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실정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명품백에 대해서 끝을 보든지 세수군 상병의 문제에 대해서 끝을 보든지 아니면 양평고속도 끝을 보든지 어떤 끝을 보는 어떤 그런 스피커들을 양성해서 야당으로서의 존재를 키워야 되는데 그냥 오로지 공천 시즌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신기를 위해서 발언 자체가 그 안에서 매물고 있어요. 예. 저는 그런 게 안타깝다. 간절함이 좀 없고요. 뭔가 좀 국가와 나라를 위해 가지고 좀 끈질기게 이걸 하겠다는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또 한 번 자기 배지 다는 거에만 너무 좀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금, 느낌 지울 수 없습니다. 예. 저희가 총선 성격을 나타낸 한국사회론연구소의 그 여론조사도 있는데 이것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번 총선의 성격이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정권 그 안정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 때 약 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정부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성격이 강했는데 한국사회론연구소에 이건 이제 ALS 조사이기 때문에 좀 더 충성도 있는 분들, 고관여층이 좀 더 참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감안해서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밀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단 오차 범위 내에 같이 있습니다. 연초와 비교해서는 한 달 반 만에 사실은 상당히 정부 견제 의견이 여론이 조금 더 힘을 잃는 듯한
연초에 비해서 그때는 또 당시 뭐 중앙일보, 조선일보, SBS 다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약 40대 55, 뭐 45대 60으로 45대 60은 못 나오죠. 40대 55 뭐 이렇게 해가지고 15%포인트 정도 더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비슷해진 형국입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의 문제 지금 과연 전국에서 잘 대응하고 있냐를 계속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쓴소리들을 좀 듣고 약간 민주당 지도부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당직자로서 제가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예. 이게 국민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다수의 일반인들 그다음에 민주당을 걱정하는 사람들 걱정한다는 건 애정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이게 당이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의 건전한 이런 비판 문화와 이런 말하자면 쓴소리 문화가 필요한 이유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다시 되돌아보고 성장하고 가야 되는데 당이 이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변절자, 반역자 이렇게 낙인을 찍어요. 내부 총질자. 내부 총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최선의 당내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놔둬야 된다. 예전에 자고로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사관원을 뒀던 것들은 그렇죠. 왕에게 계속 비판하는 그런 부서를 둬서 내가 안주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들을 역사적으로 도왔습니다. 그게 또 정당 정치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런 기능들이 점차 줄어들어가는 거 그게 민주당의 모습에서는 좀 채워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는 저는 좀 뭐 친구지간도 말씀드립니다. 그렇고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당도 정치도 그렇고 어느 조직에나 사실은 믿음직한 레드팀이 있는 게 그 조직이나 어떤 사람도 그렇고 발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 저는 저 조사가 굉장히 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이번에 저 여론조사대로 거의 비등비등해서 만약에 과반을 국민의힘이 넘기거나 과반에 육박한다고 많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까 서두에 봤던 그 사진에서 입 막는 장면 예.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행동이 용인받는 모습이 아니 그리고 돼버리잖아요. 거부권 쓰는 게 지금 헌정사상 거의 지금 뭐 9번 최초로 예. 지금 이렇게 최대 기록 갱신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 독일 순방 자기 마음대로 취소하고 민생 토론회 감기 때문에 취소하고 그 다음날 눈발에 나타난 이런 대통령의 자의적인 행정이 앞으로 더 힘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 대한 전 애정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전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을 놓고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정말 저 조사는 굉장히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예. 느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뭐 윤석열 심각한 정부도 문제가 아주 쓴소리로 있습니다. 비판을 많이 하지만 역시 그것도 애정을 가지고 또 민주당도 아니, 마찬가지로 더 심하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정부를 견제하려면 민주당이 또 잘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죠.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진짜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갈등, 소영주 부대변인이 네. 어차피 아니니까 네. 물어보지만 당대표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뭐 아니니까 얘기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신속하게 어떻게? 저는 성동갑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에게 그렇다면 당의 원래의 시스템 공천의 기준은 경선이 원칙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략 지역이어서 그건 아니라고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정을 했었어야죠. 예. 처음에 지정이 안 예, 됐으니까. 지정이 안 된 상황에서 임종석 전 실장이 나간 상황에서 지금 뒤늦게 전략적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다 보니 이런 내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제가 당대표라면 임종석 전 실장을 만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당의 상황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여기에 성동갑 지역을 전략으로 하는 것들이 지금 윤희숙 전 의원과의 어떤 임종석 전 실장이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더 전략적으로 도움이 안 되니 우리 임 실장님께서는 인지도도 있고 하니 좀 당에서 좀 괜찮은 곳에 가서 험지가 좀 쌓아주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가서 임 실장이 받아들이게끔 못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임 전 실장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부담이 되잖아요. 저는 지금 그런 뭐 행위가 있어야 송파감 된다는 얘기도 거지. 나오고 강동 얘기도 나오고 그게 이제 강남 말하자면 얘기도 나오고. 만나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좋은데 안 만난 상태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불만이 셀 수밖에 불만이다. 없는 것이고. 자, 임종석 전 실장이 17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운명처럼 다시 성동에 돌아왔다. 땡땡땡 또다시 성동의 당원과 지지자들께 아픔을 드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픔을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건데 당에서 공천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공천을 안 주는데 안 떠난다. 그러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는 얘기인지.
해석하기는 어때요?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실 야당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많이 없고요. 예.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당 프리미엄을 그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데다가 뭐 자리도 빈 데가 많고. 그리고 이제 좀 아무래도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 조금 무섭기도 하겠죠. 살짝. 예. 말 안 들으면 뭐 살짝 뭐 얘기는 안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뭐 그럴 수도 있지 말 안 들으면 않을까. 달려간다. 입틀막. 예, 입틀막. 꿈에서 봤습니다. 그래요? 꿈에서. 예. 꿈이 압수수색 당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꿈도요. 예. 조심하겠습니다. 꿈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꿈에서 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임종석 실장 얘기를? 일단 제가 이게 자꾸 제가 최근에 민주당의 공천 과정들을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저를 엄청 욕을 해요. 그죠. 당신 저도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욕 많이 먹어요. 저 비명이구만, 뭐 수박이구만, 뭐 낙지, 뭐 어떤 애셨잖아요. 하는데 팔이 예, 낙지 2개밖에 없습니다. 두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에 애정이 없으면 앵무새처럼 떠들면 돼요. 이 PG라고 하죠. 프레스 가이드 갖고 와서 제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면 됩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렇고 민주당은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당 지지는 좋아하지만 국민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쵸. 이거 오만한데? 우리 생각과 다른데? 라고 했을 때 당의 스피커로서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당을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이 페북의 의미는요. 다른 임종석 전 실장을 위하는 친문 그룹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른 일반적인 이 중진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발화점이 될 것이다. 예. 당의 균열의 비등점이 될 것이다. 이게 폭발점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은 성동구민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당에 저는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한 거다.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 본인의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직전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안 들어주면 폭발을 할 실력 텐데 행사에 나서겠다는 저는 그런 메시지로 일으켜요. 어떻게 나설 수가 있죠? 저는 뭐 개인적인 뭐 생각이라서 이게 사실이 아닐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 좀 다른 것이죠. 운동권 청산의 의미도 아니에요. 예. 뭐 임종석 전 실장만 운동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하라고 해서 왜 민주당이 그걸 따라가야 됩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본인도 안 하는데 하태경, 뭐 저기 윤희숙, 예. 원희룡 다 운동권 출신인데 안 하잖아요, 본인들은. 근데 왜 우리 당만 운동권 청산하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말 들어서 운동권 합니까? 김근식 교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임종석 전 실장은 뭐냐면 이게 무너지면 친문이 비주류에서 낙인 찍혀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 보니까 그 이현희 부원장께서 민주연구 부원장께서 좀 아주 부적절한 얘기를 하셨어요. 청주에 공천 신청한 그러니까 친명으로 분류되는 분이죠. 친명으로 분류되는데 원래 친명은 아니신데 친명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친노 패족 같이 친문도 사라져야 된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발언입니다. 공천을 앞두고 당내 갈등을 아예 그냥 여기에 기름 부은 거거든요.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은 그런 위치에 있어요. 예. 어떡할 겁니까?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은 뭐냐면 본인의 공천에 대한 기준점이 아니라 친문 전체에 대한 하나의 뚝이 된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결국에 그 뚝이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양산 예. 까지 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친문과 친명의 갈등의 폭발의 비등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여타 방송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많이 내거든요. 잘못하는 점은 저는 뭐 당원도 아니고 그냥 막 얘기를 해요. 난 당직자잖아요. 그렇죠. 당원도 아니고 시원하게 얘기하죠. 이제 가끔 이제 패널로 방송 나가면 뭐 이른바 이제 보수 진보 저는 보수 진보란 말을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분리되면 저도 약간은 진보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냥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다음 월요일에는 사실 빨간색 양복을 한번 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건강에 저도 좋습니다. 당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맞아요. 예, 그것들을 이제 제가 늘 그때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서울과 부산에 보궐선거에서 시장 후보를 낼 때 네. 전당원 투표를 해서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위성정당도 전당원 투표를 해서 결정했거든요. 약 80%의 압도적 창성률로 됐습니다. 근데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민심은 6대4 정도로 반대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의 마음이 꼭 표심과 연결되는 건 아니다. 때때로
때때로보다는 상당히 자주 반대일 때가 더 많다는 거를 저는 좀 민주당 지도부가 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니 그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당심을 마찬가지죠. 따라가면은 지금은 민심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양당이 다 돼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 때가 그랬잖아요. 태극기 부대 따라다니다가 망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심 앞으로 하면은 이제 민심과 더 멀어져 갈 멀어지는.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개혁신당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이 일단 물리적 결합의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오늘 아침 주말 새도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는 바로 고성까지 오갔습니다.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4가지 주요 안건을 논의를 했는데 의결을 했습니다. 이준석 공동대표가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을 하도록 위임한다. 이건 대신 두 공동 정책위 의장과 협의해서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미래책에서 위임한 김만흥 공동 정책위 의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무직 당명자 임명권, 그 다음에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설치권이 있는데 논란이 된 건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당원 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일단 두 분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단답형으로. 개혁신당의 파열음 수습될 것이다, 커질 것이다. 커질 공산이 크다. 저도 봉합이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불가능. 뒤에는 봉합이 될까요? 총선까지 그래도 두 달 근데 가까이 저는 남아서. 이제 이게 정치라는 건 모르지만 현재 상황만 분석했을 때는 파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이질적으로 둘이 합당 선언을 했다는 것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예. 가능할 것인가. 하지만 이제 정치가 상황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게 생각한 대로 너무 이게 안 맞아요. 둘이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정치를 하는 스타일도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파이름 자체가 두 분의 어떤 스타일 자체에서 파이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갈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찢어져요. 저는 여기서는 한 발씩 물러서야 안 찢어지는데요. 이준석 대표 절대 안 물러설 거예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 얘기부터는 이제 뒤톡스로 해서 좀 더 내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다과와 함께 다과 또 다과가 예. 들어오면 뒤톡스로 대신 이제 다과가 들으면 방심하기 일상인데 방송에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욕설과 19금은 하지 않기를. 두 분 평소도 안 하시긴 하지만 평소에도 안 쓰는 말이라. 맞습니다. 그거는 예, 저기 용산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죠. 누구는 얘기 안 했고요. 용산에 좀 그런 용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용산 앞에 선술집 날라가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용산 꿈에서 봤다고 빨리 하세요. 아니요 동부천 날라가시니까. 하여튼 그쪽에 가면 용산 앞에 선술집 말하는 술집에서 많이 쓰시죠. 시흥산역 앞에 선술집 그래요. 그쪽에.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예. 그 욕쟁이 할머니가 하는 데 있어요. 거칠어요. 그런 집이 또 맛있습니다. 우리 저기 PD님 다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일단 다과 오기 전까지도 네. 자세 자체는 뒤톡스 자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안 나가는 거죠? 네? 이건 안 나가는 거죠? 나와요? 다 나가요? 나와? 그럼 방송 시간인데 이것도 출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예. 성심성의권이 1초도 헛돼 있을 수 그렇죠. 없고. 그럼요. 이준석 대표가 내가 선거지 하겠다. 네. 그다음에 신속하게 해야 되니까 오늘 인터뷰에서 오늘 관훈 토론에서 그 얘기했어요. 이낙연 전 총리가 아무래도 총리 스타일이기 때문에 신중하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속도 대신 속도감이 희생된다. 내가 속도감이 결정하겠다. 맞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항상 이제 빠르게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정치인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빠르다고 다 옳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빠르게보다도 바르게가 더 중요하다. 근데 바르면서 빠르면 제일 좋죠. 근데 선거라는 게 시간이 있고 빨리빨리 결정을 해 빨리빨리 조직들이 움직이잖아요. 계속 고민만 하는 것도 아니긴 아니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정치 스타일과 행태에 대해서는 이미 다 분석이 끝나지 않았나요? 물론 열광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또 그의 정치라는 것이 문제 발굴에만 좀 너무 특화돼 있고 문제 해결까지 못 간다라는 한계점도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낙연 대표 측이 갖고 있는 우려도 전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통합을 했는데 둘 다 천생연분으로 착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만나고 바로 결혼해버린 겁니다. 바로 결혼했는데 문제는 색깔 못 쓰냐 가지고 처음에 좀 싸우다가 지금 이 싸움은 좀 심각해진 게 처음 합의할 때는 총괄선대위원장을 이낙연 전 대표로 하기로 했어요. 법정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하지만은 근데 이제 와가지고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달라 그러면은 총괄선대위원장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냥 아니면 껍데기 그냥 바지 총괄 선대위원장만 하라는 뜻이니까 이걸 이낙연 대표가 아니고 그 누구 어떤 합당 주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전 그런 의문이 좀 드는 거죠. 신민규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를 좀 싫어해요. 아유 싫어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 않아요? 친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거 아니고 그래도 옛날 그렇게 친하다가 지금 나쁘진 좀 않아. 서로 나쁘진 아니 않아요. 그냥 옳고 그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합의문대로 지금 가나다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사적인 관계 떠나서 아니 그렇죠. 옳고 그름을 올 것. 얘기한다. 네, 먹을 것도 안 내. 진짜. 뭐 우리가 먹으면서 네, 먹으면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 그럼요. 아무튼 이건 이낙연 대표가 아니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 자. 빠르게 그러니까 간다고 하지만 설득이나 이런 거 없이 빠르게 가면 이게 나중에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런 말씀. 그러니까 약간 자기만 선거에서 통할 수 있다라는 약간 그 오만함, 나만 오만함. 옳다라는 확신 이것이 저는 충돌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준석 대표 옳은 부분 많지만은 많지만. 통합을 했잖아요. 통합의 정신에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 그거 만들었잖아요. 좋아 빠르게가. 그러니까 빠른 거 좋아해요. 빠른 예, 거. 예. 근데 이제 이 이낙연 대표는 뭐냐면 그냥 그거예요. 좀 엄중하고, 신중하고 실제도 그래요? 실제도 그래요. 그러신데요. 그 장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장단이 모여서 그거를 조화롭게 한 발씩 물러나면 같이 가는데 제가 봐서 한 발씩 물러날 수 있는 그런 화학 DNA를 갖고 있지 않아. 서로 스타일이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에서 잘 조율을 해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 스타일 내가 알기로는 누구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본인이 결정 그냥 가는 거거든. 근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얘기를 듣는데 그걸 결정하기 좀 느려요. 느려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저는 그러면 두 가지라고 답답하잖아요. 봐요.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강강한 게 이 정도 그 합당 선언을 한 거잖아요. 서울전에. 예. 합당 선언이 합당이 아니라 그때 너무 번개불에 번개불에 한 거야. 안 그러면 서울 네. 갑자기 못 올리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이 쭉 빠지네. 이거를 당원들이 빠지는 건 결국에는 당황했겠지. 본인의 길게 봐서 정치적인 생명인데 일부 안 빠진 것,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황해서 이거를 내가 액션이라도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갑자기 배복주 정의원 그쪽에 있었던 활동했던 배복주 전 의원을 꺼내드리는 거지. 끄집어내서 끄집어내고 류호정 의원을 끄집어내고 왜냐면 당원들이 싫어하는 게 그 두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포인트를 끄집어내서 내가 이 두 사람 끄집어내서 살 테니까 다시 돌아와. 아니면 떠나지 마. 그만 떠나가. 나는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어. 이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 이것도 하나의 액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건 액션이에요. 근데 이 액션을 이낙연 대표가 그걸 받아주느냐. 또 그런 DNA가 아니거든. 이거 봐라.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엄중하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본인의 너무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미지가 있는데 너무한 것 같아. 좀 기다려주지. 이거 실력 행사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이러면서 이번 오늘 회의 때 뛰쳐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뢰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 나가고 이낙연 이낙연 대표 나가고 나가고. 두 분이 나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남아있던 분이 누구예요? 저기 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 조홍천은 앉아 있었잖아. 그리고 같이 의결했어요. 의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원욱, 조홍천 의원은 저는 개혁신당 이준석 같이 간다. 같이 간다. 오늘까지만 보면. 그리고 김종민 의원은 이낙연 대표를 모시고 나갈 수도 있다. 저는 안 나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갈 수도 있다. 제가 나가진 말했잖아요. 않고 이건 나는 높아졌어. 반대했어라는 이미지 일단 갖고 가고 나가서 할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전두- 낙엽이 떨어질 시기가 왔잖아. 아니 근데 전두환 대통령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전두환 같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국보위 같다. 예, 굉장히 좀 단어가 많이 셌고. 김종민 의원이 기분이 상당히 나빴던 근데 것 같아요. 저는 좀 격앙될 만은 하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충분히 사전에 합의를 해서 해도 이게 어려운 건데 너무 성급하게 빨리 해놓다 보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 측 얘기는 문제가 생긴 일주일 거죠. 정도 논의를 했는데 계속 안 돼서 표결로 가려고 한 거고. 근데 뭘 또 논의하냐.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표결했다라는 게 이제 이준석 대표 측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 너무 좀 일방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쫓겨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일방적으로 업무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피해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본인이 또 다수가 되고 힘이 세니까 일방향적으로 또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배복주, 류호정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분들과 인연과 가치를 달리해서 저는 당을 같이 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네. 본인은 통합을 해서 만약에 그 통합을 조건으로 그분들이 들어오셨다고 하면은 당대표가 기분 나쁘고 싫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민주주의 정당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에 들어와서 어떤 당에 뭐 해당 행위를 하거나 어떤 강령이나 당원의 위반이 됐을 때 절차에 따라서 내보내는 건 가능한데 당 대표를 혐오주의로 몰았으니까 당신들 나가시오라고 하면 이 당은 이준석 사당이라는 반증이거든요. 근데 사당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당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당화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마 지지자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인 걸 갖고 온 건데 이건 올바른 정치 태도는 아니죠. 뭐 비례대표를 하고 싶다라고 배북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썼다고 하더라도 네. 안 시키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거지를 놓는 거예요. 어깃장 놓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깃장. 이낙연 대표도 같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그러니까 거죠. 화가 나지. 나시는 거지. 근데 저 봐봐요. 이게 보면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설치권은 오케이를 해줬어요. 김종민 의원도 했던 걸로 알아요. 왜냐면 자격 심사하자. 그리고 양보 많이 했어요. 이낙연 대표랑 김종민 의원도 그러면 배복주 전 의원이나 또뭐 류호정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왔는지는 뭐 류호정은 알았지만 배복주 의원이 같이 당원으로 있었는지 몰랐다. 예. 그리고 있었는지도 몰랐지만 또 특별히 뭘 해줄 생각도 갖고 있지 않은데 입장을 발표하는 건 너무 어깃장 아니냐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밟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공동대표에게 그건 아니죠. 그거는 말하자면 예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이준석 대표에게 당신 예의 없어 하고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그 예의를 차릴 것인지. 그러니까 사람처럼 안 바뀌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거는 이준석은 예의를 차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어느 정도 엄중함을 좀 내려놓으시면 한 발씩만 되면 붙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정치가 너무 다 싸우기만 해서 사실 설득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여기도 좀 이제 계속 분열하는 모습이 그럼 있어서 끝이에요. 그런 건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좀 다른 얘기도 하나만 뼈 아픈 게 뭐냐면 양당에서는 이게 패권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비판이 많은데 이분들은 그거 피해자라 그래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은 2배로 혼난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요것도 해볼게요. 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잖아요. 저기 도이치모터스 특검. 네. 발음이 좀 도이치모터스 특검 하니까 잘 입에 안 붙으니까 김건희 특검. 네. 요거 통과될까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이거 민주당이 너무 좀 재표결 시점을 너무 끌었어요. 그렇어요. 좀 빨리빨리 이거는 좀 해서 결론을 아까 제가 매듭 못 줬다 그랬잖아요. 좀 매듭을 빨리빨리 줬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은 국민의힘이 또 부결시키면 부결시킨 대로 정치적 부담을 다 갖게 되거든요.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만 놓고 보면 부결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요. 그럼 뭐 민주당 이익을 보겠죠. 근데 이거를 끌다 보니까 어떤 의구심이 생기냐면 야 이거 진짜 좀 너무 정략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관례적으로 재표결의 방식과 관례를 따랐다라고 한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많이 좀 딜레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는 표결에 좀 올려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게 돼 있어요. 그대로 하는 게 순리지. 이걸 갖다가 그럼 언제 통과시키면은 자신 있는 시점이 있습니까? 2월에 해야죠. 그러니까 2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본회의가 29일인가요? 네. 29일에 있죠. 제 생각에는 2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29일 날인데. 2월 29일이 될 공산이 크다. 예, 2월 29일에. 그리고 이제 선거 40일 정도 남겨서 한다는 거예요. 40일이 3월에 할 가능성은 없어요? 안 돼요. 3월에 하면 늦어요. 왜냐면 선거를 전략적으로 봤어도 그러니까 3월 초반이 되면은 거의 국민들께서 양 당을 평가가 끝나가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3월 초에 본회의를 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3월 중순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천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공천 작업이 끝나면 공천 뉴스로 오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경선을 붙이고 뭐 이렇게 공천 확정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는 쌍특검을 올리면 이슈는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에 부결이 되면 나름대로 한 2주 정도를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그러면 14일에다가 막판에 가서 쌍특검 부결에 대한 걸 가지고 저기 정공 심판해달라. 이렇게 되려면은 2월 29일이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는 이거고 저는 좀 아쉬운 거 그러니까 주가 조작 김건희 여사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이거를 올리기 전에도 이슈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슈 파이팅이 사라지고 나서 갑자기 올리면 국민들이 잊어버리거든요. 지금은 김건희 하면 명품백이에요. 김건희 주가 조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연관성을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것도 좀 법안을 올릴 때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 왜 디올백을 명시적으로 안 했지라고 좀 의문이 들다가 그때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특검이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특검 통과된 다음에 만약 통과가 되면 통과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논란이 붙어. 이게 과연 해당되냐 안 되냐. 근데 만약에 야당 추천으로 특검이 된다면 그 특검이 거의 100% 통과 그거 포함시키겠죠. 그걸 노린 전략적인 게 아닌가라는 상상을 좀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뭐 상상의 영역이고. 그러면 이걸 명시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근데 그 그죠? 특검 법안이 그 문구를 좀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네. 결국 특검에 대한 저는 지지로 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주가 조작 사건을 하겠죠. 근데 하다가 이제 성과가 조금씩 나면 당연히 이제 국민의 여론이 많이 지지를 보낼 거고 그렇다면 거기 보면은 이제 주가 조작 특검법으로 돼 있긴 한데 관련자들의 불법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네. 인지 사건에 대한 건데 보통 수사할 때 인지된 것들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그 특검이 국민들의 여론을 힘입으면 별도 특검 없이도 그 법안 자체로 아마 명품백 사건 너무 간단한 이슈니까 같이 수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안 한다? 그럼 이거 명품백은 별도 특검을 또 해야죠. 안 하면 별도 특검 해야 별도 됩니다. 특검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진실을 밝혀야 되지 그럼 않겠습니까? 명품백 지금 넘어갈 저번에 수가 대담하고 없어요. 나서 김건희 네. 여사 지금 슬그머니 나왔잖아요. 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넷플릭스 CEO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밥이 없어서 밥 먹으러 이 대담을 나왔겠습니까? 해야만 어느 정도 내가 나올 수 있어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야. 일단 사진 공개 않고 살짝 그러니까 예측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답답해 부담 없는 죽겠어. 자리 총선 정도. 끝나고 나와라니까 화가 난 거지. 빨리 KBS 대담 빨리 해서 나름대로 좀 명분을 좀 녹이고 그다음에 일단은 뭐 만족스럽든 아니든 간에 일단 이슈 한 번을 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지금 넷플릭스 오찬을 같이 했는데 또 학 이슈는 안 됐어요. 민주당이 지금 공천 문제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살짝 조금씩 이제 땅 따먹기 좀 야금야금 들어오는 거예요. 야근하면 들어오죠. 그 전법들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저 돋보이기 위해서 허위행위를 했습니다 하면서 전 내조만 할게요. 절대 안 나타나게 하다가 처음엔 안 나타났잖아요. 다 기억하실걸요. 아 정말 안 나타나고 내좀 하려나 보다 하는데 갑자기 막 스물스물 나오더니 막 이제 비행기 타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다 무슨 일만 있으면 또 갔다 와서 한두 달 숨어. 그러다가 또 뭐가 또 해명이 되면 또 쓱 나와가지고 스물스물 해서 또 해명이 안 됐는데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됐다고 보는 거죠. 이 정도면 나는 최선을 용산에서는- 다했어. 용산에서는. 이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12월 15일인가요? 그 넬러나 국빈 했을 때 그때 나온 뒤로 거의 두 달 이틀 만에 저기 나왔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나와서 일이죠. 밥을 먹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근데 특검은 마찬가지로 디올백도 만약 확인이 안 돼, 그 이번 특검법이 가면 디올백 특검 따로 또 해야 된다. 아니 그리고 디올백은요. 이 명품백 사건에 있어서 진짜 KBS 녹화대담으로 그냥 이거를 가름하려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괘씸하거든요. 예. 정말 김건희 여사가 넷플릭스 이 관련해서 오징어 게임 2인가 뭐 해서 배우랑 나타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예. 최소한 입장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심려를 끼치고 이제 나타났다 죄송하다. 근데 좀 여러 가지를 뭐 주변을 돌아보고 신중하게 처신하겠다 정도만 해도 뭐 좀 이번 총선에서 그래도 좀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그럴 텐데 전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당연히 명품백 그 전달하면서 찍힌 것도 문제지만은 그분이 대통령 취임식 만찬장에도 막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 시작부터 누군가는 그런 최재형 목사를 그 자리에 어떻게 들여넣습니까? 뭐 가고 싶다고 다 가지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아버지 선친과 아는 지인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된다고 아버지 해서 친구면은 영부인의 아버지 친구면은 넣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서 누군가는 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아마 저는 이 지금 국정의 사유화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명품백도 전달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이후의 장면에도 보면 선물 바구니 들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어디까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헤쳐봐야 되잖아요. 저도 다른 방송에서 이제 그만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권력이 부당한 걸 어떻게 그만할 수 있느냐 그잖아요. 그건 말도 안 그만할 되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만합니까? 아니 이거는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그만하자고 하는 것이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배운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그럼요. 아니, 이거 뭐, 지식인의 양심이 있는 거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그런 하는 거 아니까 의무교육 그러지 하는 거죠. 말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시민의 자세를 배우느라고. 그럼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당연하죠. 아니 그럼 양평 저 저 중학교까지만 써도 이렇게 이 지식인들이요. 네. 이게 그 권력 앞에 굴복할 때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져요. 아니 양평 논란도 해소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노선 누가 바꿨냐고요. 그럼요. 왜 이거 다 넘어가 줍니까? 왜 이렇게 관대하죠? 김건희 여사에게는 왜 이렇게 나는 관대합니까? 최재형 목사가 그 나머지 영상도 다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모든 태도들을 보면 국민들이 명분빼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태도로 정말 국정개입이라든지 인사개입도 할 수 있었겠구나
어떤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든 생각이 있네. 네. 넷플릭스 CEO랑 오찬했잖아요. 네. 이건 저기도 이정재 씨도 이정재 씨. 같이 디오르 게임을 만들었어요. 디오르 게임. 뭐 디오르 게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디올백을 누가 주면 옆에서 숨기는 거예요. 아 숨기는 게임이에요? 456개의 디올백을 찾아라. 디오르 게임. 그거 괜찮다. 대통령 기록관에 시나리오 있겠지. 괜찮은데. 괜찮아. 디오르 게임. 네. 일단 뭐 디오르 협찬 받아서 아무래도 제작하는 거지. 김건희 여사가 만나보자고 전화 혹시 올 것 같은데? 아니 전화보다 입틀 막 이런 거 어려울 것 같아. 또 사진을 들고 갑자기 버스 타는데 위에서 안경 날라가요. 끄집어냅니다. 네. 아니 근데 나는 좀 텍스타야겠다. 난 재밌는 게 텍스타야겠어. 그런 상상을 안 하고 싶은데 저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가 이정재 배우를 좋아해요. 근데 저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날 때도 이 배우였고 이번에 또 김건희 여사 만나고 또 이 배우였고 근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는 카톡을 300번 이상 한 또 친한 사이예요. 좀 그런 개인적인 어떤 상상력 왜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야 디오르 게임가 좋았던 거. 저도 디오르 게임 되게 흥미로웠어요. 방금. 그러면은 그 협찬은 디오르에 관련주가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번에 한동훈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이정재 만남 이후에 관련주가 관련적 올라가. 폭등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또 이렇게 만나면 폭락하냐 폭등하냐 이제 그걸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하나하나 매듭이 안 져지고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게 정말 국민들께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저도 내년 이맘때 디올백 또 얘기할 것 같아서 짜증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빨리 그것도 해결해야 해결해야 되는데. 될 것 같아서. 3년 뒤에도 얘기할걸요? 해결해야 돼요. 진짜. 슬픈 일입니다. 집에다 까먹을까봐 써놔야 되겠다. 덕보다. 하나씩 적어. 알겠습니다. 우리 저기 뒷토크까지. 뒷토크도 디올 토크라고 좀 바꿀까? 아주 잡혀가. 또 입 막힐 수가 있어요. 입틀막. 오케이. 그렇죠. 택시 타는데 갑자기 기석 팍. 이거 안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되겠구나. 네. 무서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여기까지 얘기 나누고요. 다음 주 월요일 또 뵙고 한 주 동안 입 조심하시고. 알겠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입을 딱 막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마스크 쓰고 다녀야겠다. 참 무서운 대한민국이다. 네, 지금까지 스픽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저희는 수요일 날 디톡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